두 문제 더 맞히는 힘 두 번째 시간 오답률 2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중! 25번인데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곧 그 문장이 참인 가능세계들의 집합이다. 이 내용이 제가 시험 몇 달 전에 올린 유튜브 강의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명제는 무엇의 집합일까요? 가능세계의 집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명제는 이것이 참인 모든 가능세계의 집합이다. 정확히 기출문제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강의하고 있죠? 을은 명제가 일종의 순서쌍이다. 그래서 이항관계로 구성된 순서쌍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나왔는데요. 관계는 순서쌍의 집합이다라며 이항관계도 설명하고 보시다시피 삼항관계도 이야기했어요. 너무 똑같아서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2025학년도 리트 외에도 2025학년도 경찰대 편입학 언어논리, 2025년 5급 피셋 언어논리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적중을 몇 개 시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기초 개념을 깊게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적중의 비결이에요. 모의고사는 출제기관에서 다 수거해서 유사한 문항 걸러내는 작업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런 기초 개념은 특정 교재에 실려 있다고 해서 이걸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문제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리트는 이건 피셋 수능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문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라 역량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전문 지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법적으로 출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 출제자가 어려운 개념을 문제화하고 싶어도 이걸 바로 제시할 수는 없고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들을 서술해 줘야 돼요. 제시문만으로도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단을 놔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살펴볼 2번 문제는 명제, 수로논리, 가능세계 이런 기초 개념으로 쌓아 올린 심화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어려운 개념에 도달하게 되고 시험장에서 훨씬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오답률 2위다? 이건 기초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는 수험생이 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해요. 마음이 급한 수험생들은 개념서, 개념 강의 볼 여유가 없죠. 그래서 대뜸 기출문제, 모의고사부터 벅벅 풀려고 합니다. 물론 머리가 아주 좋은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2025학년도 리트 수석하신 분 인터뷰를 보니까 수험서나 수험 강의를 아예 안 봤대요. 좀 헷갈리는 강화약화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를 몇 개 봤다고 하고요. 하여튼 그런 극소수의 분을 제외하면 평범한 두뇌를 가진 분들은 급할수록 기초 개념부터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초 개념 공부는 사고력을 키우는 좋은 수단이거든요. 머릿속에 개념 도구가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다 해설한 후에 또 출제될 만한 튜플이라는 기초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개념도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문제지. 자,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흔히 명제라고 부른다. 이거 모르는 분들 없죠?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의미가 없는 문장은 명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도 논리개념 매뉴얼에 실려 있어요. 명제는 문장이 의미이므로 의미 없는 문장은 명제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촘스키가 만든 유명한 예문 무색의 초록빛 생각들이 맹렬히 잠을 잔다. 이 문장은 비록 문법엔 맞을지언정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명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이 내용도 2014년 5급 피셋 언어논리에 적중했었어요. 1. 색깔 없는 녹색 관념들이 모질게 잔다. 1은 문법적이지만 무의미하다 라는 게 그대로 출제됐죠. 이런 일이 계속 매년 반복돼요. 왜냐? 명제에 대한 기초 개념을 제가 깊게 다뤘거든요. 자, 근데 명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견해가 있다.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곧 그 문장이 참인 가능세계들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 수철이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과 수철이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하는데 다른 의미를 뜻하는데 이는 이제 갑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명제가 그 문장이 참인 가능세계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수철이가 키가 크다는 수철이가 키가 큰 가능세계들의 집합과 같고요. 수철이는 학생이다는 수철이가 학생인 가능세계들의 집합과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집합과 첫 번째 집합은 서로 다른 집합이니까 갑의 입장에서 보면 집합이 다르니까 명제도 다르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가능세계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죠. 말 그대로 가능한 세계라는 뜻인데 수능, 피셋, 리트 등의 조건문, 특히 반사실 조건문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출제됐어요. 심지어 2023학년도 리트에는 불가능 세계라는 것도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능세계 개념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출제자가 여러 차례 기출된 개념들은 딱히 설명도 없이 그냥 툭 던져줍니다. 기억나죠? 자, 하지만 관광 리트 치러 가시는 분들 중에도 이 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서로 다른 집합이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수철이가 키가 큰 가능세계들의 집합,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수철이가 학생이면서 키가 큰 세계, 수철이가 직장인이면서 키가 큰 세계, 수철이가 군인이면서 키가 큰 세계, 수철이가 가수이면서 키가 큰 세계 등등등, 이러한 가능세계들을 몽땅 모은 집합이 수철이가 키가 크다 라는 명제라는 거죠. 반면에 수철이는 학생이다 라는 명제는 수철이의 키가 작은데 학생인 가능세계, 수철이의 키가 평균인데 학생인 가능세계, 수철이의 키가 매우 큰데 학생인 가능세계, 또 수철이의 키가 작은데 다른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인 가능세계 등등등, 이런 가능세계를 몽땅 모은 집합이 수철이는 학생이다라는 명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갑이 생각하는 명제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두 명제 집합 사이에 교집합이 있을 수 있으나 두 집합은 서로 완전히 다른 원소를 갖고 있기도 하므로 서로 다른 집합이 됩니다. 자, 만약 어떤 문장이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라면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모든 가능세계들의 집합이다. 뒤집어서 모든 가능세계들의 집합이 명제인 문장은 반드시 참인 문장이 되는 거고요. 가령 3은 홀수이거나 홀수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어떠한 경우 가능한 세계들에서도 다 참이니까 이 명제는 무엇이냐? 모든 가능 세계들의 집합이 되더라.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명제를 집합으로 바라보면 명제들 간의 포함 관계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강의에서 설명하다가 이게 적중된 겁니다. 자, 근데 출제자는 무엇을 문제화 했냐? 이 문장이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인 경우와 정반대되는 어떠한 가능 세계에서도 거짓인, 즉 이 명제가 모든 가능 세계들의 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인 경우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에는 없고 이 지문의 개념을 바탕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추론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이미 2년 전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2023학년도 추리논증 16번 보면 둥근 사각형을 그린다라고 나오죠. 야, 요게 성립하는 가능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린다라는 명제는 공집합이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한 분들이라면 니은 둥근 사각형은 존재한다. 2년 전 기출문제의 둥근 사각형 그대로 재활용한 거죠? 나름 출제위원이 여러분들을 엄청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을 집합으로 바라본다는 개념이 좀 낯설지? 근데 잘 생각해봐. 둥근 사각형 2년 전에 출제했었잖아. 여기 속삭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 문장과 3은 홀수이면서 홀수가 아니다. 이 무슨 문장이죠? 어떠한 세계에서도 반드시 거짓인 항위 문장입니다. 갑의 입장에서 보면 두 문장들의 가능세계 집합이 공집합으로 같으니까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 즉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같아야 돼요. 하지만 이 두 문장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갑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대하겠죠. 같지 않다. 같은 게 아니다. 재미있죠? 리트 기출문제를 보면 특정 문제에 어떤 개념 씨앗이 들어있고 이게 몇 년 후에 꽃을 활짝 피워서 이렇게 기출문제로 나오곤 합니다. 이제 갑과 대립되는 을의 관점을 살펴볼게요. 을은 명제를 뭐라고 하냐? 일종의 순서쌍이다. 뒤에서 다룰 텐데 왜 일종의 순서쌍이라고 하냐면 순서쌍은 일반적으로 원소 두 개가 순서를 가지고 있을 때 가리키는 용어고요. 이걸 일반화하면 예를 들어 원소가 셋이다. 그럴 때는 순서쌍이라기보다는 튜플이라는 영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순서쌍은 2튜플, 이 세 개의 원소가 순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3튜플. 근데 여기에 튜플이란 말을 못 쓰니까 그냥 일종의 순서쌍이다 정도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3은 홀수이다라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3이 가리키는 대상과 홀수이다가 가리키는 속성으로 구성된 순서쌍으로 이해될 수 있다. 3이 가리키는 대상을 M, 홀수이다가 가리키는 속성을 F라고 할 때 3은 홀수이다가 표현하는 명제는 M, 쉼표, F이다. 이건 순서쌍이니까 순서가 바뀌면 다른 쌍이 됩니다. 이 정도 내용은 중학교에서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앞에서는 속성인 경우를 다뤘어요. 속성은 일항수로입니다. 전부 논리개념 매뉴얼에서 다루긴 했는데 관광 리트 치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논리학에서 서술어는요 대문자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 홀수이다라는 서술어는 사실상 x는 홀수이다라는 형식을 갖고 주어 자리에 x 자리에 특정한 값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x는 홀수이다인데 그 x 자리에 3이 들어가면 3은 홀수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논리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어는 대문자로 표현하고 값수로 들어가는 대상은 소문자로 나타내요. 자, 그래서 어떤 수어가 하나의 대상만을 취한다? 그러면 속성을 나타내는 일항수어가 되고요. 또 다른 사례, 수철이는 희영이를 사랑한다. 여기에는 사랑한다라는 수어가 수철과 희영이라는 대상을 두 개 취하죠. 두 개부터는 관계수어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수철이 가리키는 대상과 희영이 가리키는 대상, 사랑한다가 가리키는 이항 관계로 구성된 순서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love라는 수어가 수철이와 희영이 이 두 개의 항을 관계 짓는 거죠. 그래서 수철이 가리키는 대상을 A, 희영이 가리키는 대상을 B, 사랑한다가 가리키는 이항 관계를 대문자 R로 나타낸다면 수철이 희영이를 사랑한다는 문장은 A, B, R로 나타낼 수 있다. 3튜플이 된다. 이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역시 다른 명제가 되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보기 보면 기억, 갑과 을은 수철과 희영이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고 할 때 수철이 희영이를 사랑한다라는 문장과 희영이 수철이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이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한다는데 동의한다. 먼저 갑, 가능세계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수철이 희영이를 사랑하는 가능한 세계들의 집합이랑 희영이 수철이를 사랑하는 가능한 세계들의 집합,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집합도 있겠지만 한쪽만 짝사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두 집합은 달라서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한다는데 갑이 동의할 거예요. 그리고 을은 어떻냐? 수철이가 희영이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은 A, B, R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고 희영이가 수철이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은 B, A, R이라는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둘은 순서가 다르니까 다른 순서상이니까 다른 명제지 라는데 을도 동의할 겁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죠? 끝으로 디귿,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고 할 때 이건 언어 철학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모두 금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샛별은 샛별이다와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라는 건 표현상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니까 같은 대상끼리 같다고 함으로 의미가 같다는 건데 많은 학자들은 샛별은 샛별이다와 샛별은 개밥바라기다가 다른 명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샛별은 샛별이다는 샛별에 대해 아무런 경험적 지식이 없어도 당연히 반드시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지만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는 뭔가 정보를 전달하죠. 샛별이 가리키는 대상과 개밥바라기가 가리키는 대상, 이 두 개가 같구나 라는 뭔가 정보적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정말로 같냐와 관련해서 무어의 역설이란 것도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고 이런 설명과 기출문제가 역시 논리개념 매뉴얼에서 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개념을 잘 공부해 두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쉽게 맞힐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하여튼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고 할 때 샛별은 아름답다라는 문장과 개밥바라기는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을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상이 같으면 이게 AR이면 두 번째도 AR이 되죠. 같은 순서쌍이니까 같은 명제, 즉 의미가 같다라고 볼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 눈에는 을의 견해가 틀렸다 라면서 반대하겠죠. 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문제가 좀 더 재밌지 않나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은 앞으로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잘 정리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대로 강의를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제가 튜플이라는 앞서 설명했던 개념을 좀 더 깊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튜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곱집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집합을 곱한다는 거예요. 만약 A 집합에 원소가 1, 2가 있고 B 집합에 X, Y가 있다면 A 곱집합 B는 지금 요 곱하기 앞, 뒤로 순서가 결정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이랑 X랑 1이랑 Y랑 2랑 X랑 2랑 Y랑. 자, 그래서 요 곱하기의 순서가 있었으니까 곱집합의 원소도 순서쌍이 됩니다. 만약 B 곱집합 A였다면 여기 있는 순서쌍들 앞뒤를 다 바꾸면 되겠죠? 집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나 순서쌍은 순서를 고려한다. 자, 근데 집합론 시간도 아니고 뜬금없이 곱집합을 왜 언급했냐?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예요. 수학적으로 관계라는 것은 이건 프로그래밍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할 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정의 자체가 곱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A라는 집합 안에 저 해황이 있고 제 동생 해창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와 A의 곱집합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소는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원소 두 개를 취해서 이런 부분집합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이 부분집합 뭐라고요? 관계다. 왜 관계냐? 곱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
형제관계입니다. 형제관계를 어떻게 정의했다? 집합으로. 어떤 집합? 곱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와, 이거 너무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곱집합이라는 것은 임의의 원소와 임의의 원소를 순서쌍으로 엮는 거고, 관계는 그것의 그냥 부분집합이다. 자, 그리고 이런 곱집합은 3개일 대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ABC 곱집합은 곱하는 게 3개니까 순서쌍도 3개가 되겠죠? 3튜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1, 3, 5가 하나의 튜플. 1, 3, 6이 또 하나의 튜플. 이번에는 1, 4, 5가 하나의 튜플, 또 1, 4, 6이 하나의 튜플.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튜플을 다 채워 넣으면 ABC 곱집합이 돼요. 그리고 이 중에 일부를 취하면 그 부분집합은 뭐다? 관계다. 와, 시험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튜플, 일종의 순서쌍이다에 이미 나온 거예요. 단지 튜플이라는 그 표현이 안 나온 거죠. 개념은 이미 출제됐다. 정확히 언제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잘 복습해 주시고, 특히 명제가 가능한 세계들의 집합이다 라는 개념 특별히 잘 숙지해 두길 바랍니다. 이렇게 개념을 배운 후에 혼자 문제를 복습해 보면 그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일 거고, 그만큼 실력이 쑥 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조금 어려운 강의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죠. 안녕.